반갑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협의 소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다 못 끝냈고 많이 남아서 보강을 한번 잡아놨습니다. 금요일날 뭐죠? 오전입니까? 금요일날 오후입니까? 오후? 네, 알겠습니다. 네. 협의 소익이 이제 12조 2문이었습니다. 기억나죠? 한 일주일 안에 복수 확실히 해오기로 했잖아, 그치? 이제 다 알고 있어, 그치?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12조 1문이 뭐였어요? 원고적 격이었지? 더워? 갑자기 땀이 나지? 그치? 12조 2문이 협의의 소익이야.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제목이 표제라고 하는데 표제가 원고적 격이라고 돼 있다고 했죠. 원고적 격이라고 돼 있으니까 1문하고 2문 합치면 12조 소정의 법률상이익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소정 정한 바 얘기하는 겁니다. 바 소자에다 정할 정자 써가지고 더워서 말도 안 나오네. 그래서 정한 바 하면은 그 안에 1문하고 2문이 다 포함되는 거야.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봐요. 판례가 둘 다 우리가 1문에서 배운 것처럼 법률상 보호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1문뿐만 아니라 2문 역시도 1문과 다르지 않다. 즉 원고적 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판례가. 그죠? 판례가. 그런데 학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죠.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이 행정소송법에 어딘가 있을까? 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협의의 심판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협의의 심판이익에 대한 내용이 행정심판법 어디엔가 있을까? 어디에도 없어요. 왜 없는 거냐면 이 소의 이익, 심판의 이익 다 합치면 우리가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하거든. 주관적 쟁송에 있어서 과연 이 소송이나 심판이라는 절차가 권리보호에 이익이 있는 절차냐 아니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각하하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의미 없으니까. 이 권리보호 이익에 대한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없는데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설이 12조 2문을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문이 원고적 격에 대한 규정일까 아니면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일까 이런 학설 대립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57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맨 밑에. 간혹 이쪽에 문제도 나옵니다. 큰 의미가 없어서 잘 나오지는 않는데 많이는 안 나오고요.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학설은 협의 소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학설에 따르게 되면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했어? 판례에 따르게 되면 12조 1문은 원고적 격에 대한 일반 규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조 2문은 원고적 격에 대한 예외 규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학설에 따르게 되면 1문은 원고적 격에 대한 일반 규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문은 협의의 소익에 대한 예외 규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요? 그래. 그래서 학설 같은 식으로 치고 판례 같은 식으로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원고적 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나누게 되면 일반 규정이 있고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규정이 있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일반 규정과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박스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처분의 효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처분의 효력이 없을 때 우리가 예외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학설에 따라서 그냥 거기 있는 학설 판례, 학설에 따르게 되면은 판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통설적 견해 얘기하는 겁니다. 통설적 견해면은 협의의 소익설 입장을 말하는 거고 밑에 같은 경우에 판례는 원고적 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죠. 원고적 격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학설에 따르게 되면 원고적 격에 대한 일반 규정은 있죠. 12조 2문은 협의의 소익이라고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없고 이 부분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하지? 이런 걸 또 물어봐. 1문, 요게 2문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1문도 2문도 둘 다 원고 적격에 대한 규정이잖아. 그리고 2문에서는 효과가 소멸한 후에도라고 돼 있잖아. 효력이 소멸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여기는 1문 그 다음에 이 부분 있고 여기가 2문 이런 건 없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학설하고 판례의 입장 차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원고 적격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입법 비과오설이라고 써놓으세요. 입법 비과오설. 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했지? 입법 비과오설이라고 얘기를 함은 12조 1문하고 2문하고 둘 다 원고 적격에 대한 규정이잖아. 그러면 제목이 원고 적격이라고 돼 있는 거에 문제가 없잖아. 그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입법 비과오설 이렇게 되는 거야. 과오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비과오설. 그다음 협의 수익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12조 안에는 원고 적격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는 거야? 협의 수익도 있는 거지. 근데 제목이 오직 원고 적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거지 제목이.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요. 개정안 언제 나온 거? 2013년도 3월 달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은 원고 적격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고 적격 등이라는 것은 원고 적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협의의 소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인정을 해서 원고 적격 등 이게 개정안이야. 그러니까 협의의 소익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입법 문설 과오설 이렇게 되겠죠. 입법 과오설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고 적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놓고 나서 이 학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볼게요. 원고 적격 먼저 12조 1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1문은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이죠. 원고 적격에 대한 내용이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1문에 있는 취소는 무슨 소송이냐. 거기에 소송은 몇 조 떠올려야 돼? 4조 1호하고 29조 1항하고 두 개 떠올리면 되겠지. 형성소송이다, 확인소송이다, 이행소송이다. 그 중에 뭐에 해당한다? 형성소송이다 라고 했지. 형성이라는 것은 뭘 형성하는 거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행위소송에 있어서는 처분 효력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 취소나 변경을 하는 거라고 돼 있었습니다. 처분의 위법을 확인하는 거라고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29조에서는 대세효 규정이 있었어요. 소송의 제3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돼 있었어. 근데 그 판결의 효력의 가장 기본은 형성력이다 이거야. 형성력. 그러니까 형성력이 소송의 제3자한테도 미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29조 자체는 직접적으로는 대세효 규정인데 그것은 형성력이 소송의 제3자한테까지 확대되는 거니까 형성력의 간접적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거를 형성력 규정이라고 본단 말이야. 29조도 형성력 규정. 그러면 4조 1호하고 29조 1항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취소는 무슨 소송이야? 원래는 형성소송이죠. 원래는 형성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을 때 12조 1문에 있는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무슨 이익이라고 했어? 1문 원고 적격 얘기할 때 근거법률이나 관계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했었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그 법률상 이익이 바로 뭐다?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대상적격에서 처분이라는 게 행정이익이랑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얘기하면서 1원설, 2원설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한번 가지고 가봐.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 갖고 만약에 같은 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예요. 같은 거다라고 하면 다른 거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다라는 건 언제나 그거보다 넓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넓다. 여긴 산입니까? 지금 웅그러지 않아요? 귀가? 네, 또 죽을 때가 된 거군요. 네. 근데 왜 그러지? 귀도 안 들리네? 예, 큰일 났었네요. 그죠? 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아니, 씨는 남기고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 데도 못 남겼는데, 어쩌지? 이렇게 죽을 순 없다, 그죠? 그죠? 네, 아버님, 어머님 다 살아계신데, 내가 먼저 갈 수도 없는 건데, 이거, 뒤따라가야지. 그지? 효도하러 빨리 따라왔습니다. 이건 말이 되잖아. 근데 먼저 가면 안 되잖아. 그지? 큰일이네. 그죠? 밥을 안 먹고 막 몇 달 있다가 토요일날 진짜 술을 간단하게 한 잔을 했어요. 네, 먹을 땐 모르지 그냥 기분 좋지. 다음날 어저께 죽겠는 거지.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원고를 보내야 될 게 있는데 안 쳐줘.
얘도 멈춰있지, 얘도 멈춰있지. 뭐지? 그러더니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살은 거의 다 뺀 것 같은데 밥 먹고 사십시오.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약 먹어도 소용없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웅웅거리네. 그래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오늘. 오늘 새벽이었나? 그러니까 참 그게 아무튼 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노회찬 씨가 죽었잖아요, 그죠? 아침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문제를 떠나서 또 받았다고 한다면 원외에 있을 때 받았는지 원내에 있을 때 받았는지 또 만약 그것이 청탁이 맞다고 한다면 사과하면 되잖아. 잘못이라고 한다. 아니 나쁜 놈들은 뻔뻔하게 다 잘 사는데 왜 항상 이렇게 우리 쪽에 있는 그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한테 제일 크게 요구되는 게 도덕성인 건 맞아요.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치사하게 유튜브 놀이하죠 지금 그쪽 보수 쪽 사람들은요. 근데 가짜뉴스 유포를 지금 목표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도덕성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적당하게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아니 뭐 돈 받을 수도 있잖아 까놓고 해서 그 뭐 나쁜 짓 맞고 나쁜 짓이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 또 그런 모습 더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실 때처럼 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고요. 항상 그랬어요. 예전에도 뭐 김구 선생님 죽고 여운형 선생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운 선생님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여튼간 뭔가 좀 영향력을 미치면 다 죽이죠. 기무사 거기 문구에 나오잖아요, 그죠? 진보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없애겠다 다 써있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사고방식이 폭력적이에요. 절차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우선은 죽이고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팔입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는 우리가 발전시켰지 걔네들은 한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 70년간 자유한국당 쪽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법도 만든 게 없단 말이죠. 한번 닦아보자고 진짜 뭐 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 세상을 만든 우리한테 우리를 파리같이 생각하니 우리 목숨 파리면 윙거리네 웅웅 씨 파리인가 내가 그렇죠? 하지만 다 죽여봐라. 우리가 전대협 때부터 항상 했던 말이 있죠. 계속 죽여라. 계속 잡아가라. 그러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끝없이 일어날 것이다. 한 놈을 죽이면 열 놈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죽여봐라. 근데 우리는 안 죽이잖아. 난 좀 약간 거기랑 달라요. 난 우리도 죽이자. 대신 뭐로 죽이자? 법대로 죽이자. 사형 집행하고 그냥 죽이자. 우리는 지금 너무 화합을 얘기했는데 화합을 얘기하고 팔을 이렇게 벌리면 안아줄게 이렇게 하면은 고마워 이렇게 안겨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겠다는 건데 안아줄게 그럼 그렇게 찌른다고 자꾸 미치겠는 거죠. 제발 더 이상 화합은 없다 우리는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쪽 형님들은 마음이 너무 착해. 이래갖고는 끝이 안 나. 나를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재명에 난 설사 조폭과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는 칼춤을 추는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칼춤을 출 줄 몰라요. 몸치란 말이죠. 저도 몸치예요. 전 이제 노래패 출신이고요. 밴드 보컬도 했었고요. 노래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치라는 거죠. 이런 건 똑같은 거야. 저는 비교 대상 이상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뭐 다 잘 하시는데 칼춤 못 추신다고요. 칼춤을 한번 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서운 줄 알아요. 보수 세력은 무서운 걸 몰라요. 얘네들은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이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걸 몰라요. 겁대가리 상실했죠. 한 놈이 나타나다 한번 칼춤을 쳐줘야 돼요. 지나가다 목도 따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다가 이렇게 효시도 하고 이렇게 딱 하면서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어디서밖에 배울 게 없어요. 조선시대까지의 역사서 외에는 우리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방 후에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 그치? 맨날 나쁜 짓만 했던 역사밖에 없는데. 노회찬의 죽음은 약간 좀 더 의미가 부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고적 규형 참
나쁜 놈의 새끼들 언젠가 한번 걸려라, 그지? 여기서 똑같이 보면은 얘도 이문을, 여긴 이문이에요. 이문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이문도 역시 원고적격 규정이 맞다. 이문에 있는 취소 소송도 역시 형성 소송 규정이 맞다. 이문에 있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역시 법률상 보호 이익이 맞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보는 입장, 이게 협의의 수익설이죠. 입법 과오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고적격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협의의 소익의 규정이다 이거요. 대상적격 19조에 있고요. 피고적격 13조에 있고요. 전치주의 18조에 있고요. 재소견 20조에 있고요. 재판관할 9조에 있고요. 소송 요건 중에서 없는 거는, 그것도 소의 이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있어? 협의의 수익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협의의 수익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랑 똑같이 볼 수가 없잖아. 소송의 종류는 총 몇 개가 있다고 했어? 3개가 있다고 했지. 형성소송이 있고 확인소송이 있고 이행소송이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순서로 갑시다.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이게 순서대로 뭐냐면 권리구제 어느 게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가 문제예요. 형성소송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이 이행소송이에요. 그 다음 확인소송은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냥 한번 확인받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소송은 아니란 말이야. 취소송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성소송 또는 확인소송 둘 중에 하나가 될 뿐인 것이지 이행소송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행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을 하는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이행 명령을 하는 판결이 나와야지 그걸 우리가 이행소송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인용 판결이 형성 판결이면 형성소송이고 이행 판결이면 이행소송이고 확인 판결이면 확인소송입니다. 그 인용 판결의 형식을 봐야 돼요. 그 효력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행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형성소송이 아니면 이건 무슨 소송이다? 얘는 확인소송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취소 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는 더 이상 효력을 소멸시킬 게 없잖아. 그죠? 효력을 소멸시켜야 형성소송인데 더 이상 효력을 소멸시킬 게 없으니까 형성소송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 명령 판결이 아니니까 이행소송이 될 수가 없고 이것은 단지 그 처분이라는 놈이 위법이라는 것만 확인해주고 끝나는 소송이라는 뜻이에요. 위법성만 확인하고 끝나는 소송이다. 확인소송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 행복하다 지금.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왜 그럴까요? 말을 하니까 토요일 오후까지 수업이 끝이었거든. 말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학생들이. 토요일날 만난 학생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선생님이 공무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른 과목도 다 형사소송법도 그렇게 하고 있고 헌법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7급 준비를 하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저 그쪽 처음 하는 과목인데 한 번도 수업도 안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행정법 방식대로 하니까 형사소송법도 다 그냥 100점 나오던데요. 그런 거야.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냥 내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그거 내가 여기서 하프 다 띄웠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했다는 거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냥 똑같이 문제 계속 푸는 거예요.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다음 문제 풀고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다음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문제가 돌고 돌기 때문에 90점 이상은 무조건 잡아낸다는 거야.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노량진에서 그 친구가 남부도 다녔고 공단기도 다녔고 결국 이제 패스원에 와서 나를 만났던 건데 거기서 뭐 반년 동안 들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시험 보면 맨날 30점 40점 나오고 뭐냐 도대체.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여기 와서 그냥 내 하프 들은 것밖에 없어요. 기출. 찬양을 하는 거지. 하고 나니까 점수가 거의 다 맞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열정, 노력, 머리, 이게 다 개나죠. 이게 아니지. 공부는 뭐라는 거야? 시스템. 공부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은 지금 그 거북선 좋다고 거북선 막 가서 발로 페달 돌릴 겁니까? 뭐다 있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페달 막 돌리면 땀 나잖아. 그럼 나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같잖아. 막 열심히 하는데 속도 안 나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런 거 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건 해설지 이런 거 써달라고 자꾸 하는데 그거 뭐 하러 쓰냐 이건데 이러면 이게 답이야. 이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게 기출해설 내 하프 모의고사 지금 올라가 있는 강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래서 답, 이게 이래서 답, 이게 이래서 답.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기본 강의 한 번만 내 걸 들어왔으면 그냥 다 된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계속 훈련하면 되는 거야. 계속 그냥 하루에 1시간씩 계속 훈련하면 시험 때 되면 당연히 틀릴 게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뭘 그걸 또 막 열심히 막 책 사다가 막 왜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좀 하지 마. 잘해야지. 그렇지? 열심히 하면 피곤해.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려면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딴 과목도 이렇게 해봤는데 다 되더라 이거야. 고생이 조금 안 되는 게 자기는 헌법이 좀 안 되더라. 그래서 헌법은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잘하고 있네. 그래. 그냥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 다 돼요. 선생님 그래서 천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천재인 건 맞는데 내가 천재 되는 과정은 역시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천재인 건 맞아요. 그 지나치게. 그래서 확인 소송이에요. 확인 소송.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 내가? 수업 계속 들어보면 문제 아니야. 저기 주관식 쪽 수업을 들어보면은 그때는 그냥 다 무릎 꿇어요. 그때는 나이가 많든 어리든 머리가 나보다 뭐 좋든 아니든 뭐든 뭐 어디서 공부를 했든 뭐 학벌이 다 그냥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주관식 쪽에 가서 내 수업을 들으면 사람 새끼야 저런 생각을 어떻게 내지? 어떻게 저거 안에서 저런 흐름을 잡지? 그럴 때 어떻게 저런 논리를 만들지?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 너네는 못해 병신들아. 나만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왜 되냐? 나도 몰라요. 그 능력을 왜 갖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하는 방법이 하나야. 도서관에 가고 이 팔을 다 펴놓고 그냥 혼자 이렇게 무릎 뜯고 있어. 커피 계속 마시면서 막 사람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뭐 어떤 새끼들이 지나가나? 막 이러면서 그냥 이것만 보고 있어. 그러면 얘가 말을 걸어요. 나는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나만 갖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내 친구가 저 옆에 있어 하면서 그쪽 판례 번호를 나한테 불러줘 얘가. 그러면 이제 판례를 딱 보잖아. 그럼 거기서 비슷한 얘기를 해. 그렇군. 그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막 이렇게. 그러면 전체 그림이 나온다고. 그림이 나오는. 객관식에서는 뭐 그런 모습에 한 20-30% 정도가 반영이 돼요. 그 정도만 봐도 많이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을 들어보신 분이 한 1년, 2년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기 이제 무료특강으로 인문특강 올라가 있는 거 그냥 설렁설렁 한 거거든. 그래서 설렁설렁 여기 처음 와서 작년 10월인가 9월 달에 그냥 그거 이제 무료로니까 듣는 사람들 꽤 있을 거 아니야. 듣고 나한테 막 카톡 보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 몇 년을 공부했는데 행정법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다. 근데 선생님 얘기 딱 듣고 나니까 당연히 그런 거군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왜? 그게 다 잘못된 것들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을 옛날에 그 공부하시던 형님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 사시 공부할 때 지금 주관식 애들도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우리 공부할 때 방식으로 할까? 안 해요. 책 다 있지, 강의 다 있지,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땐 강의도 없고 책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혼자 논문 뒤져가면서 막 이렇게 찾는 이런 식이었거든. 그 방식을 아직 다 그 방식으로 강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된 게 나보다 어린 애들도 그렇게 강의해. 그것도 진짜 이상한 거죠. 나보다 어린 애들도 다 그런 옛날 방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강사가 힘들고 학생들이 편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을 써야죠. 이것도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나누면 끝나는 거야. 근데 다른 수업 들어가면 이렇게 안 해요. 막 섞여 있어 말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렇게 되는. 그래서 뭐라는 거냐? 이런 결론이 안 나오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또 내 수업을 선택하라 잘하신 거다. 그래갖고 세 번째 미친 거죠. 지금 더위 먹어서. 그리고 여기는 뭐야? 확인 소송이잖아. 확인 소송, 그지? 이거는 위법성만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성 확인, 위법성 확인의 정당한 이익. 이제 이런 거 그만하기로 했는데, 그지? 잘난 척 그만하기 이런 거. 이게 귀엽잖아 나는, 그치?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잘난 척하는 새끼들은 듣고 있으면 짜증나요. 저건 장난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잖아, 그치? 물론 잘나긴 했는데 그걸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요 밑에 게 이제 학설의 다수설, 통설 입장이에요. 요즘에 이견이 없어요. 얘가 짱 먹은 거예요. 밑에 있는 애가. 얘가 이제 학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문의 법률상 이게 의미예요. 의미.
네, 8년 여길 따라갔죠. 여기 지금 학설은 통설이 일로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넓혀버리게 되면은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넓힐 때까지 다 넓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건 분명히 주관적 소송인데 단순하게 위법성만 확인하고 끝내는 그런 소송이다, 확인 소송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건 사실 권리구제까지 갈 것도 없고 행정통제만 가능하면 위법성 확인해서 그거는 위법한 거야라고 취소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한번 짚어주는 것까지가 다인 거야. 그죠? 네, 그러면 행정통제만 가능한 소송인데 그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식이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차이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네, 또 위대한 이론을 보여줄게. 네, 난 뭐 이렇게 위대하냐. 네.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관적 소송 첫 번째, 1단계에서 행정통제를 해요. 행정통제라는 것은 그 잘못된 처분을 취소해서 제거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행정통제를 해. 그런데 이거를 취소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있지,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게 권리구제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박근혜 그 있잖아, 뭐지 그 사람 옛날에 직책이 뭐였어요? 구급공무원이었죠? 예, 박근혜 구급공무원 탄핵을 했다고 쳐봐요. 탄핵을 아니라 걔가 그 뭐예요? 그저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쳐봐요. 예, 당선 무효확인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당선 확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시킨 거거나 또는 무효확인을 시킨 거니까 행정통제가 된 건 맞죠. 그죠? 잘못된 걸 시정한 거야. 근데 그게 권리구제로 연결이 되느냐 이거야.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권리구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는 데까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민중소송이라고 했지, 이런 식의 선거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의 권리이거나 이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기분 좋고, 내가 이겼다 아싸 그러면 이제 밤에 또 한잔 하는 거고, 그죠? 그냥 거기까지인 거야. 여길 안 가잖아.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소송이 바로 뭐야? 그게 객관적 소송인 거예요. 이게 확인 소송인 거라고요. 이건 그냥 잘못된 걸 시정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와줘야지 비로소 이거는 행정통제와 함께 권리구제 기능까지 함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주관적 소송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온전히 다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관적 소송이라는 것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거를 수단적으로 삼는 거야. 행정통제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권리구제로 연결시키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생각해봐. 밑에 있는 협의의 소익설, 얘 같은 방식으로 치게 되면 말이에요, 확인 소송으로서 끝났지. 얘네가 통설이야.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해요? 12조 2문에 보면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했다고 했잖아. 효력이 소멸하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 이거 생각하게 되면 난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렇다면 내가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뭐 내가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더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 확인 소송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런 걸 인정을 하겠다는 거면 사실상 주관 소송을 넘어서서 확인 소송의 상태로서의 취소까지 인정을 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을 끝까지 다 넓힌 거예요. 인정할 만큼 인정한 거야. 12조 1문에서 얘기했던 학설과 비교를 하게 되면 뭐랑 똑같은 단계까지 간 거냐면 적법성 보장설이잖아. 기억나?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익설,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이잖아요. 요거 앞 페이지 원고적격에 있었던 내용이죠. 거기서 적법성 보장설까지 확대한 거랑 똑같은 거야. 12조 1문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잖아. 2문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잖아. 그 1문의 법률상 이익이 뭐야? 그랬더니 학설 4개가 대립을 했고 끝까지 넓혀놨던 게 바로 적법성 보장설이었단 말이야. 이 소송은, 취소는 그 처분이 적법이라는 것만 확보해내면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적법성 보장설. 그게 바로 행정통제만 가능하면 인정하겠다,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협의의 수익설이 바로 그런 식인 거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걸 끝까지 다 넓힌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저 학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넓힌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나오느냐 이거야. 왜 교수님들은 그 다음 단계 얘기를 또 할까요?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와요. 뒤로 가보시게 되면
이문 얘기가 이렇게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 종이 쪽지야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인정 범위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학설이 세 개가 있죠. 책에 보면은 법률상 보호이익설,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상 보호이익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 그 다음 세 번째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왼쪽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치? 왼쪽을 한번 봐봐봐. 여기서 원고적 격설, 입법 비과호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법률상 보호이익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 12조 2문에 있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법률상 보호이익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다 이렇게 했잖아. 여기 있잖아.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를 왜 또 하는 거야? 사실 저기서 다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왜 또 하는 걸까? 판례 때문에 그래요. 판례 때문에. 우리가 이 입장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통설이라고요. 이거 이견을 달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맞아가지고. 근데 판례하고 입장이 다르잖아 지금. 입장이 다를 땐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 통설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한 견해에 따라서 이제부터 세상을 파악을 할 거야. 모든 걸 이렇게 다 파악을 할 건데 판례하고 우리가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그럼 판례는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우리 학설하고 그러니까 이론하고 저쪽에 있는 실무하고 과연 같냐 다르냐 다르다면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비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가 또 필요해져요. 그래서 다음 단계 보시게 되면 이 판례가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 그렇죠? 판례는 이렇게 온 거야. 판례는 이렇게 왔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요 학설은 이렇게 온 거잖아 지금. 이렇게 온 거란 말이야. 그죠? 예, 학설 이렇게 온 거야. 그래. 쟨 의미, 얜 범위, 그게 뭐 중요해. 다 그게 그건데. 근데 이렇게 왔는데 이제부터 이 판례 얘네들이 학설이야 뭐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왔으니까 이미 애들은 결론 짚은 거야.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이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만 걸리면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넓혀지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얘네들은 여기까지 넓히는 아이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학설은 여기를 취했잖아. 여기를 취했으니까 이만큼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크고 법률상 이걸 제일 넓게 보는 입장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인정했으면 되는 소를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서 확대된 만큼도 학설은 당연히 포함해서 인정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재산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인격적 이익 이 부분인 거야. 부수되는 이익. 부수되는 이익. 이만큼 확대가 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확대가 됐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지방의원이 제명 의결을 받았는데 임기가 만료됐다거나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는데 정리에 도달했다거나 근로자가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지위 회복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지위 회복 효리상의 상에 걸렸지. 원상회복 불가 상황에 걸렸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인정될 수 있어?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어떤 얘기도 했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노동조합 여성 간부분이 계셨는데 이사장을 모욕하는 글을 아내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썼다가 직위해제가 됐다가 해고 처분이 나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거기서는 뭐야?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게 되는 사회적 이익 이런 문제가 있었고 국공립학교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퇴학받은 놈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한 놈하고 밖에 나가갖고 인정받는 정도가 다르죠. 따라서 그 사람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격적 이익을 근거로 협의의 수익을 인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게 바로 이거라고 부수되는 이익. 그러니까 판례 얘네들은 있죠. 이렇게 해서 봐버렸으면 원고적석을 취해버렸으면 이런 거 인정하면 안 돼. 인정하면 안 되거든. 근데 얘네들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 교재에 보면. 그죠? 얘네들이 여기서 요만큼 확대를 하는 거야. 확대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홍색 있잖아. 분홍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중요건이에요. 가중요건. 다른 것들도 추가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한데 6글자 맞추면 가중요건 규정 이렇게 쓸까요? 가중요건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상황입니다. 요거까지 추가 설명을 드리면 협의소에 대한 얘기는 우선은 얼추 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중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여기다 저기도 다 공간이 애매하게 모자르네. 네, 왼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회 위반하면 얼마, 2회 위반하면 얼마, 3회 위반하면 얼마 이거 기억나죠? 한 번 잘못하면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개월 영업정지를 한다. 2번 잘못하면 6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3번 잘못하면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이라는 게 바로 가중요건 규정이잖아.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가중 제재 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가중요건 규정이라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장래 불이익은 뭐라고 부르면 돼? 가중 제재 처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가중된 제재 처분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훈령 같은 행정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4개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행정 입법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작용법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거기 있는 거 1분만 좀 끌어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 입법의 역사인데 행정부에서 훈령 같은 방식,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정을 해놓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75조에 있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95조에 있는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실정법상 시행령이라는 것은 강학상으로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행정입법이에요. 그 다음에 실정법상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헌법 95조에 있는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이것은 강학상으로는 총리령하고 부령입니다. 총리령, 부령. 국무총리가 만든다거나 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 중심을 잡고 이거 말고 이제 떨거지들이 있어요. 떨거지들이 뭐 대법원 규칙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도 있고 헌법재판소 규칙도 있고 뭐 국회 규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떨거지 우선 생각하지 마. 떨거지 생각하지 말고요. 메인 보시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2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의 형식이잖아. 그러면 헌법에서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닌 다른 행정입법의 형식이면 그런 거는 다 행정규칙의 형식이라고 불러요. 법규명령에 대비되는 개념은 행정명령이에요. 행정명령. 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행정명령이에요. 국가기관이 만드는 명령은 명령인데 법규성이 있으면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명령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법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잖아. 그치? 법이냐 아니냐, 법규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요?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법이야. 법규명령, 안 가지고 있으면 법이 아니야. 행정명령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행정명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닉네임을 더 많이 쓴다고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요. 행정규칙이라고 불러버려요. 그래서 판례는 행정명령이라고 할 때가 있고 행정규칙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행정규칙이라고 할 때가 더 많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헌법에서 예정해 놓고 있는 법규명령 형식이 아닌 거라고 하게 되면은 뭐 훈령, 예규, 통첩, 지침, 뭐 하되 일일 명령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건 다 행정규칙의 형식들이란 말이에요. 행정규칙의 형식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뭘로 제정을 했느냐, 제정의 형식을 얘기한 거예요. 제정의 형식이 법률로 만들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 시행령으로 만들어질 때,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질 때, 그리고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질 때, 훈령 같은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질 때 4가지 종류를 정하면 다 아우른 거잖아. 그죠? 법규범의 형식이라고 하게 되면 4개면 다 끝난 거잖아. 그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그냥 훈령으로 얘기할게. 훈령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이 가중요건 규정이라는 것은 내용이 법으로 정할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선 지금 이게 법률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법규범의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게 되면 법규범은 무슨 법을 말한다고 했어? 실체법을 말하는 거라고 했지.
실체법을 말한다라는 것은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해야지 그 내용이 바로 법규범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거는 법규명령의 내용이 아니에요. 법규범으로서의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행정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에 불과한 거야. 매뉴얼,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런 건 그냥 내용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두 개 비교해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면 그건 법규명령의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되면 그것은 내용이 행정규칙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거 파악을 학생들이 잘 못해요. 그 2007년도였나? 그때는 교수님들도 이거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논란이 엄청 있었어요. 진짜 너무 당연한 건데 2007년도에 나도 강의하고 있었는데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했거든. 판례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렇지 뭐 넘어갔는데 그거 갖고 막 학교에서 막 엄청 붙은 거야. 선생님들끼리 막 이건 이거다. 막 반대쪽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진짜 막 어설픈 거야. 저기 뭐지? 애기인가? 왜 저래? 막 이런. 결국 졌지. 그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힘든가 봐 사람들이. 사시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10년 공부해도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르더라고. 이거 법규명령의 내용이야 행정규칙의 내용이야 이거를 파악해봐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을 주고 나서 알아서 풀라고 한단 말이야. 이건 내용이 법규명령이다 내용이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주지 않아. 그럼 보면 지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봐야 돼? 이게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인가? 이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인가? 이거 보면 되잖아.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잖아. 근데 그거조차 만약에 어렵다면 뭔가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 첫 시간에 배운 대로 행위 기준이잖아. 행위 기준인데 누구의 행위 기준인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사람의 행위 기준, 국민의 행위 기준이면 그건 내용이 법규명령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기관의 행위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무처리의 문제. 기관은 사무처리하려고 있는 애들이잖아.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니까 내용의 행정규칙인 거죠. 사람의 행위 기준이냐 아니면 기관의 행위 기준이냐 그걸 보면 되는 거거든. 그게 뭐가 어려워. 근데 이렇게까지 말로 했는데도 파악을 못하면 그 공부를 그만두는 게 맞아. 그냥 못 읽는 거야 글씨를. 알겠어? 그거는 다시 국어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거야. 다시 정리. 마지막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 즉 사람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법규명령의 내용입니다. 법으로서의 내용. 근데 그게 아니라 기관의 행위 기준, 즉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행정규칙의 내용에 불과한 거야. 가중 요건은 뭐냐는 거야. 그러면 가중 요건은 이 생각을 해봐. 사무처리 기준을 정해. 사무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무처리가 뭐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사무처리는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분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 사무처리 기준 중에 처분 기준 이게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 기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개월, 6개월 영업허가 취소 이런 건 무슨 처분이야? 제재 처분 기준이죠. 그죠? 그래요. 이건 그 중에서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제재 처분 기준인데 이 제재 처분이 법률에 따르게 되니까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몇 개월을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한 선택도 행정청한테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재량행위지. 그러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잖아. 재량권 행사의 기준 그런 걸 우리가 물론 재량준칙이라고 부릅니다. 재량준칙. 방금 얘기한 대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준을 정하는 규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재량준칙이라 불러. 그런데 재량준칙들 중에서 일부의 내용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위반 횟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재량준칙 중에서 일부가 가중요건 규정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거꾸로 돌아가 봐. 다시 뒤에서부터 역진 들어가요. 첫 번째, 가중요건 규정은 무엇 중에 하나다. 재량준칙 중에 하나다. 재량준칙, 우리는 그 중에 뭘 보고 있었다? 제재처분 기준을 보고 있었다. 제재처분 기준은 처분 기준 중에 하나다. 이 처분 기준은 사무처리 기준의 하나다. 그러면 가중요건 규정은 내용이 뭐야?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내용이 행정규칙이죠. 사무처리 기준이니까. 맞습니까? 내용이 사무처리 기준 정한 거지. 가중요건이라는 거. 그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거 형식이 이거 성립이 되겠어? 아까 재정 형식 4개를 깔아놨고요.
지금 얘기하는 가중요건이라는 것은 내용이 행정규칙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행정규칙 내용은 하나로 일치돼 있고 형식은 지금 재정 형식은 4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법률 형식의 행정규칙,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훈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4개로 나눠질 수 있겠어? 4개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법률은 어쨌든 간에 누가 만들어?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률은 어쨌든 국회가 만들어. 그럼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뭐야?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이 아이들이 바로 이게 행정입법이란 말이야. 그죠? 이 순서대로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해방 후에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던 그 역사의 행정입법의 역사 이런 영화가 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네. 없으니까 어떻게 봐.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행정부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야 국회 니네만 민주적 정당성이냐? 니네만 막 행위 기준 정하고 막 그러냐? 니네만 법 만들어? 우리 좀 만들자. 야, 우리 오야붕, 우리 오야붕, 우리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거든,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우리 좀 만들래 하면서 훈령의 형식으로 행정규칙의 이 내용을 만든 거야. 응? 그러면 어떤 처분이 나왔는데 그 기준에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애들은. 거기에 준수하고 있으면 적법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재판규범이어야 되는 거잖아.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재판 규범이라고. 재판이라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규범, 행위 기준, 재판 규범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재판 규범이 되려고 하게 되면 뭐가 인정돼야 돼?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돼야 되는 거잖아. 법규성,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면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게 되고 행정부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게 되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행정부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 안 지키게 되면 또 법원은 그걸 기준으로 재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돼야지 그게 법이고 재판 규범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라는 행규가 있었던 거야. 행규 훈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런 게 재량준칙 이런 게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쓰레기 같은 거 찢어버린 거야.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규칙은 이거는 형식도 내용도 행정규칙이니까 결국 그냥 행정규칙인 거잖아. 그치? 행정규칙은 뭐가 없어? 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대법원이 인정을 안 한 거야. 대법원 이런 식으로 얘기해. 행정규칙은 이를 준수하였다라고 해서 적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다라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법이어야지. 준수하면 적법이고 위반하면 위법이지. 이건 법이 아니잖아. 법이 아니니까 위반했다고 위법이라 말 못하고 준수했다고 적법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훈령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가 이제 갑자기 자존심이 딱 상하잖아. 지금 장난하냐?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사법부한테 간섭을 하고 그러는 게 장난하냐, 새끼야? 이러는 거야. 장난해도 되거든? 상관없거든? 내 맘이잖아. 사법은 독립된 기관인데,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에서 만든 거야. 요번에 뭐로 만드냐면 부령으로 만든 거야. 각부 장관이 단순히 훈령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내 이름 걸고 만든다. 딱 이러면서 부령으로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을 딱 만든 거야. 그랬더니 이거를 또 대법원에 보더니 이런 쓰레기 그럼 또 막 밟은 거야. 휴지통에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했어. 막 그랬더니 행정부가 자존심 엄청 상했지. 그래? 계속 한번 해볼까 우리?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나선 거야. 총리는 상관없어. 왜냐면 총리령이든 부령이든 결국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둘은 큰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배우고. 그래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시행령, 대통령령의 형식을 만든 거야.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대법원이 그걸 딱 보고 나서 이런 쓰레기라고 하고 싶을 때까지 막 목에 차올라오는데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저 새끼들이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야. 대통령 넘어선 그 다음이 뭘까? 지네들이 총살당할 것 같지. 그치? 안 그래? 네, 대법관 총살당하면 어떡해. 옛날에 뭐 총살하고도 남았지. 그치? 요즘에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쩌냐. 그래서 대통령이 등장을 했다. 이쯤에 타협하자.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타협의 역사야. 그렇게 가르쳐요 교수님들이. 나도 들은 얘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타협이 돼서 대통령령의 형식, 시행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그걸 법으로 인정해요. 얼척없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법률로 만들어지면 내용이 법규명령이 아니라 내용이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법률은 법률인 거 맞잖아. 그리고 맨 밑에 거는 행정규칙 형식 행정규칙이니까 좀 무시해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제 중간에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거야. 2번, 3번이. 어쨌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둘 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인데 한 놈은 법이고 한 놈은 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거든, 현재 대법원이. 그리고 그에 대한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어. 그래서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애들 맨 처음에 가르친 다음에 저쪽에서 첫 번째 애들을 들여보냈을 때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법이 아닌데 이걸 차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이 얼마나 쓰레기인지에 대해서 논증하라야. 대법원 까봐라 이거야. 그게 첫 번째 우리 학생들 내가 시험장에 들어보냈을 때 문제였어. 잘 까냐? 그러니까 욕 많이 먹는 부분이야.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사실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없어. 시행령 시행규칙을 왜 그렇게 차별하는 것인가? 우선 요까지. 그래서 요 기준을 하나 생각을 해봐. 기준 한 개 뭐야? 법률 인정, 시행령 인정, 시행규칙 부정, 그 다음에 행정규칙 부정의 상태로 행정입법을 우리 대법원이 보고 있어요. 법이냐 아니냐 해서. 그 다음에 이거 원고적 격설 협의 식설에서 원고적 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조 2문에 있는 소외이익이 인정되려면 뭐가 인정돼야 돼?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돼야 되지. 근데 지금은 당장 어떤 나의 이익이 침해당한 게 아니잖아. 3개월 영업정지 받았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났고 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없지.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3개월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받게 된다라거나 6개월 받아야 되는데 영업허가 취소가 된다라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그 장래 위험이 지금 걱정이 돼서 이 소송을 좀 계속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법률상 보이고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위험이니까 법률상 보호 이익의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아직 침해된 건 아니야. 침해 우려가 존재된다. 개연성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우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침해 우려, 즉 위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장래에 뭐가 침해될 수 있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있지 나중에 추가되는 3개월 나중에 완전히 취소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법률상 위험이어야 돼요. 그렇죠?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 우려 그걸 위험이란 표현을 바꾸게 되면 법률상 위험이 존재해야지 12조 2문이 인정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법률상 위험 이러니까 판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법률상 위험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이런 결과까지 연결된 거야? 이런 수습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 법률상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보자. 법률에 근거를 둔 위험은 법률상 위험이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위험은 사실상 위험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위험은 12조 2문을 인정을 하고 사실상 위험은 12조 2문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버린 거야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 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2차 대전 이후부터는 권력의 분화 외에 그죠? 그 전에 권력의 분립 상태 말고 권력의 일부의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런 거 봤잖아.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 형식과 실질 이렇게 하게 되면 형식적 의미의 입법, 실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입법, 실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9개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기관과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남의 일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서로 남의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은 권력이 다시 융합돼 가고 있다는 거야. 이 융합의 현상을 고려했을 때 법규성이 인정되는 행정 입법도 이제는 뭐에다 포함시켜서 말을 하냐면 법률에 포함시켜서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를 두었다라는 말은 그 얘기는 진짜 국회가 만든 법률 말고도 법규명령에 근거를 둘 때도 역시 법률에 근거를 둔 장래의 위험이고 그것은 법률상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면 법률이나 시행령에 가중 요건이 있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래 위험은 무슨 위험이 되는 거야? 법률상 위험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훈령에 이런 가중요건 규정이 있으면 이걸 근거로 이루어지는 장래 위험이란 건 사실상 위험에 불과한 거잖아. 그렇죠? 그 구도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긴 얘기를 지금 잘 따라왔어. 결론을 맺어봅시다. 결론을 한번 맺어보게 되면 우선 제정의 형식입니다. 가중요건 보시면은 첫 번째 형식
항목이 이렇게 있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얘는 이제 법률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입니다. 예, 실정법상 시행령, 그 다음에 총리령하고 부령, 예, 시행규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 상징적으로 나가 홀령, 이렇게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다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 내용이죠. 내용, 실질. 예, 실질로 가게 되면 그 내용은 뭐가 되냐? 가중요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중요건,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예, 가중요건, 얘가 행정규칙, 가중요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법적 성격을 우리 대법원 입장에 따르게 되면 얘는요 법이 맞죠. 얘는 법이 맞고 얘도 역시 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더라 이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차별이 발생을 해서 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얘는 형식도 실질도 전부 다 법이 아니니까 당연히 법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중요건을 근거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장래의 가중제재처분, 즉 장래 위험이라는 게 있겠죠. 넘어가 보게 되면 예, 장래 위험이 있어요. 그럼 이 장래 위험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보는 이상 법률상 위험이어야 하는데 과연 법률상 위험이냐?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게 되면은 얘는 법률상 위험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법률상 위험이 맞다. 근데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상 위험이다 이거죠. 사실상 위험이다. 법이 아니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뭐였냐면 2007년도까지 12조 2문에 있는 법률상 회복되는 법률상 이게 인정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12조 2문에 예, 소의 이익이 인정되냐 안 되냐 얘는 인정이 되고 얘는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거 다시 한번 분할을 시켜볼게. 저기에 있었던 거 1, 2, 3, 4 이렇게 가볼게요. 1, 2, 3, 4 이렇게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고 인정 안 되고 소위 이게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냐 안 되냐가 이렇게 나눠졌잖아.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긴 거잖아. 여기 지금 장난하나? 예. 똑같은 법규명령의 형식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인정해주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인정을 안 해줘. 근데 대체로가 3번에 있어. 가중요건이라는 게. 지금 뭐하자는 플레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더니 이제 여기서 얘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냅니다. 무슨 말을 꺼내냐면 여기 왔고 그 다음 단계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앞에까지 이제 종전 판례고 최근 판례 입장에 오더니 얘네들이 이래버렸다. 이래버렸어요. 다 인정. 이래버렸어. 가중요건 규정이 어딘가 있으면 문서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러면 소익 다 있어. 이런 결론을 2007년도에 꺼내버린 거예요. 2007년도였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이었었거든. 이 판례 딱 받아봤을 때 당황했어 우리도.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강의를 안 했어. 이 부분을 제발 나오지 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뭐가 바뀌었어야 되거든. 뭐가 바뀌었으니까 결과가 바뀐 게 결론이 어디가 바뀌었어? 결과 여기가 바뀌었잖아 지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왜 바뀌었냐 이거야. 근데 이놈들이 그 이유를 막 뱅글뱅글 돌리네. 그 대법원 판결문에 뭐 정확하게 뭐라고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 지금까지 요 3번이 깨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게 깨졌던 이유는 변수는 두 개였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변수가 뭐가 있었겠어요? 첫 번째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가중요건이죠. 행정규칙 얘를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봤다라는 변수가 하나가 있었지. 얘를 시행령처럼 법규명령으로 봐버렸다라면 역시 법률상 위험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요런 변수가 하나가 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바로 12조 2문이에요. 12조 2문을 마치 학설처럼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로 보게 되면, 즉 협의의 소익설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위험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법률상 위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법률상 보호이익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협의의 소익설 입장 취하게 되면.
그런데 얘를 무엇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를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봤었다라는 원고적 격설 입장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었던 거야. 이거가 1번하고 2번하고 판례 이 두 개의 입장 중에 뭐라도 하나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깨봐. 밑에처럼 원고적 격설 입장을 그냥 그대로 취하는데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해. 그럼 시행령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럼 살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살릴 수 있는 거 맞는 거잖아 이게. 그치?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안 깨고 그냥 그대로 둬. 행정규칙이라고 그냥 봐. 그러면서 여기를 깨봐. 여기를 갑자기 대법원 입장을 바꿔가지고 협의의 소익설의 입장을 취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저 사실상 위험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도 얘는 살릴 수가 있는 거야. 응? 우선 이거라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거야. 이건 우선 놔두고 이거라도 한번 갑자기 왜 여기가 인정이 됐는지. 그래서 저걸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대법원의 입장 변경이 있었어야 된다. 근데 분명히 전원합의체 판례였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법원이 본인의 입장을 변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는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 2007년도 판례가 바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바꾸긴 바꿨는데 이거 중에 뭘 바꿨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지. 합리적 의심을 한 거야 나는.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다 지켜봤어. 대법원 입장을. 그 이후에 나오는 판결들을 보아하니 저 두 개 입장이 지금 2018년도 현재도 그대로 고수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바꿨어. 그러니까 여전히도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법원이 그리고 12조 2무는 아예 대놓고 원고적격이라고 말하면서 법률상 보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뭔 일이 생겼을까? 얘는 완전히 지금 이 부분 접근한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욕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이 두 개의 입장은 고수하고 싶어. 고집은 끝까지 부리고 싶은데 근데 요건 좀 살려야 되겠어. 어떻게 살리면 될까 고민을 한 거야. 살리는 과정에서 얘까지 따라붙은 거야. 얘까지 그냥 같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말이 이겁니다. 대법원이 갑자기 새롭게 만든 법리가 바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이건 보호가 필요한 게 맞다. 이렇게 들어간 거였어요. 결론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된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지금 가중제재처분이라는 장래 위험이 발생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장래 위험에 뭐가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장래 위험이 어떤 위험이 발생할 건데 이게 특정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 그 건보공단 그 이사장 모욕했던 그 사건 생각해봐요. 그때랑 달리 이런 판례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직계제를 받으면 내가 여기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같은 업계에서 다른 회사 취직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또는 직계제를 받았으면 내가 이 회사 안에서 나중에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계속 소외이익을 인정해달라. 끝까지 가게 해달라. 라고 할 때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가라. 그래요. 그 인사고과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건지를 네가 스스로 명확히 특정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을 해주게 되면 재판은 끝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내가 다른 회사 취직하는데 여기서 나 이런 거 인사 전력이 남아 있으면 내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도 모르는데 아니라고 말 좀 해줘요. 이런 거 다 받아줄 수는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특정돼야 된다. 구체적인 위험해야 된다. 구체적이다. 그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위험해야 된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뭐야?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 그러한 위험의 발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 이 부분은 특정. 왜? 가중요건 규정은 있다는 전제를 지금 깔고 있잖아. 가중요건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이러면 가중제재처분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법이 아니라 비록 훈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딘가 문서에 분명히 가중요건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 거야. 이건 원래 현재 상황에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저 가중제재처분이 6개월 나오는 게 영업허가 취소 나오는 게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가 맞느냐 이거야. 여기를 하나를 이제 두둔을 하려고 대법원에서 여기다가 이딴 소리를 딱 던집니다. 요거 잡아주려고 법령 준수 의무 이런 말을 꺼내요. 근데 이건 뭐 굳이 법령 준수가 아니라 복종 의무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저걸 한 말 딱 꺼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봐.
법률이라는 것은 1번은 큰 의미가 없지. 당연히 인정될 수 있겠지. 어디로 간다고 한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 2번, 3번, 4번을 비교하게 되면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두 개의 차이잖아 지금. 2번은 지금까지 법규명령을 보고 3번, 4번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 그 두 개를 비교해봐. 예, 법규명령이 이렇게 있어요. 법규명령이 있고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했을 때 외부적 구속력과 내부적 구속력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법이다 아니다 라는 문제는 대법원처럼 해가지고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시행규칙이나 훈령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법규명령은 얘는 외부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고 얘는 외부적 구속력이 없다 이거잖아. 그치? 지금까지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야? 여기에다 초점을 이렇게 맞춘 거야. 법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법률상 위험이냐 아니면 사실상 위험이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야. 근데 이거 완전 프레임 바꾸자 이거야 지금. 이거 말고 일로 가자 이거야. 일로 가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즉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나 훈령이든지 간에 이거는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건 인정되는 거 아니냐. 내부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미치는 구속력이야? 공무원. 그죠?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다가 공무원한테는 당연히 구속력이 있는 거고 이와 같이 정해져 있는 저 훈령도 있죠. 훈령이라는 것은 100% 다 직무명령이에요. 공무원의 입장에선 직무명령입니다. 나한테 지금 직무명령이 내려온 거거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라. 6개월 영업정지 해라. 영업허가 취소해라라고 직무명령이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네들이 위반을 하느냐 이거야. 위반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 내부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뭘 근거로? 이거 얘기하는 거야. 법령 준수의 이걸 매개로 해서 공무원은 이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면 그와 같은 6개월이나 영업허가 취소가 나오는 장래 위험은 뭐라고요? 이건 현실적인 위험이다. 100% 발생한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2007년도에 이걸 정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모든 사건에서 민사사건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건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냐 아니냐 이 법리로 다 밀어버려요. 모든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잘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변화된 과정, 여기를 물어봐 항상.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겠어? 시행규칙이나 훈령 이런 걸 칠 거야. 그러면서 소액은 인정이 되냐? 법률상 위험이다, 사실상 위험이다에 따라서 옛날에 인정 안 했는데 지금 인정한다. 그 차이점 비교를 항상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 소개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이제 쉬었다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이고요.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